소소한 주치, 우리가 기다리는 그녀 정지당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노래 진짜 신나지 않아요? 네, 좀 뭔가 제가 맥가이버가 된 것 네, 같고.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만능 해결사가 된 느낌.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희 궁금한 거 많이 질문 나오면은 해결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맥가이버 같은 정지당님 나오셨습니다. 정가이버인가요? 네, 정가이버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정지당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전에 초지일관님께서 주신 내용이 있는데 산막사 근처에 아는 지인이 배추를 심으셨나 봐요. 가져가라고 초지일관님께 가져가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이미 김장을 해가지고 안양에 계시는 분들의 김장 안 하신 분들 배추 나눠드리겠다고 해주십니다. 전화번호까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저희 지지난주에 김장했는데. 일찍 하셨네요. 네. 안 그랬으면 배추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네. 정가이버님 하이요 하고 벌써 새로운 닉네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너럴 닥터의 정재닥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가이버. 좋은데요? 오늘은 네. 일반 의약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일반 의약품이라는 단어가 네. 되게 낯서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약국에서 파는 약. 네,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사실 약국 약과 병원 약, 차이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얘기가 길어지면 네. 이게 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좀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방대하더라고요. 저희 약이라는 게 저희 일상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 뭐 일반적으로 먹는 감기약이나 뭐 소화제 아니면 뭐 진통제, 해열제 그런 거 말고도 바르는 연고, 파스, 뭐 밴드 이런 거 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궁금해요. 이거 한 번에 안 끝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해보다가 네.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국에서 파는 약이랑 일반 의약품과 처방받은 약이 많이 다른가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일반 의약품의 이제 반대말이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방받은 약인가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다른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과 우리가 처방을 해서 보통 사는 약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거는 약간 뭐랄까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구별을 하자면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인데 네.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사가 처방하는 감기약에 타이레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처방약과 일반 그 약국약의 경계 약간 이게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약이 이제 일반 의약품이고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약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이레놀은 교집합 안에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타이레놀은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죠. 전문 의약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더니 이게 잘 안 듣는 것 같다. 혹은 약국약은 왠지 처방약보다 좀 질이 떨어질 것 같다. 혹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약국약이든 처방약이든 어떤 특정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열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뭐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라든지 뭐 브루펜 같은 종류의 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브루펜은 감기약이죠? 그것도 진통 해열제죠. 네, 아이들 진통 감기약 해열제. 아니었나요? 진통 아니죠. 해열제였구나. 네. 뭐 사실 감기약에 브루펜이 많이 쓰이기는 하니까 뭐 감기약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표현하자면 브루펜은 진통 해열제에 속하는 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타이레놀 계열의 약, 뭐 브루펜 계열의 약을 먹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열도 떨어지고 진통 효과도 있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도 그 정도 통증으로 병원에 오면 똑같이 타이레놀이나 브루펜을 처방을 해요. 다만 좀 더 심한 진통제가 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네.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이 심할 땐 그거보다 한 등급 좀 더 높은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문의약품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이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네. 처방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항생제 보통 그러면 뭐 다래끼가 났는데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뭐 다래끼는 뭐 굳이 뭐 항생제를 안 먹어도 낫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해야지만 맞는 게 항생제는 전부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네, 왜냐하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이 된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네. 항생제 같은 경우 철저하게 전문의약품으로 분리되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안정성이 더 높고 전문의약품이요? 아니죠. 일반의약품이겠죠. 네, 안정성이 더 높고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을 그렇죠,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효과도 괜찮고 일반의약품은 그다음에 약물의 오남용 관리가 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리가 되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라던가 네. 관리가 좀 굉장히 좀 주의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약들이 거의 다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뭐 약의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오남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와 그 약의 위험성, 부작용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분리가 되는 거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생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정말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항생제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나요? 네? 혹은 뭐 몸이 붓는다거나 항생제 먹으면 약간 좀 살찐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처럼 항생제 먹어서 살찔 수 있어 라는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닌 걸로 판명 났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 뭐 이렇게 대충. 네네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다 감이라도 오잖아요. 네,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른 다른 얘기를 넘어가야겠어요. 별사나이님께서 눈 따락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눈다래끼? 다래끼인가 봐요. 네. 났을 때 약국에서 약 주던데 그 약국은 뭐죠? 라고 하셨어요. 그건 일반의 약품 아니에요? 그렇죠. 나 다래끼 났을 때 항생제 안 먹어도 돼요. 그 다래끼가 났을 때 항생제를 먹어야지만 낫는 건 아니고 원래 그냥 둬도 나아요. 웬만한 거는. 근데 심한 거는 수술해야 되는 건 맞죠? 심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드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드름을 생각해 보면 여드름이 이제 큰 게 하나가 나려고 막 준비를 해요. 어떻겠어요? 그거 건들면 아프잖아요. 네. 붓고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익어가요. 익어가면서 이제 노랗게 농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꽉 익으면 터트리면 톡 하고 터지는 거죠. 네. 다래끼의 일반적인 자연사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눈이 붓고 특히 이제 여드름은 보통 우리 얼굴이나 피부에 나지만 눈 꺼풀은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으면 얼마나 많이 붓겠어요. 잘 붓죠. 그러면서 점점점 처음엔 아프고 눈 깜빡깜빡할 때 뭐가 걸리적 거리다가 그런 다음에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정체가 잡히고 그러다가 이제 노랗게 익어다가 탁 터지는 건데 그게 이제 다래끼가 너무 커지거나 혹은 처치곤란한 깊숙한 곳에 자라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눈이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또 2차 감염을 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약을 먹고 낫게 할 수는 있는데요. 초기에는 소염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아스피린이나 뭐 브루펜 계열의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먹고 푹 쉬고 그러면 좀 좋아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뭐 좀 작은 경우는 그냥 기다렸다가 터지면 되고요. 네. 좀 크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항생제를 포함해서 약을 먹죠. 다래끼는 왜 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다래끼죠? 일본어인가요? 글쎄요. 다래끼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눈썹이 나는 곳에 또 그 여드름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그 모낭들 같은데 그 주변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츰차츰 염증을 일으키고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눈 화장을 많이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이 생기고 모든 염증성 질환은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 이제 개인의 어떤 저항력. 네. 그러니까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저항력이 많이 줄어들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다래끼가 나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긴다던가 입술 네. 옆에 뭐 바이러스성 감염이 맞아요.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피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면 그냥 몸을 무조건 이렇게 좀 잘 보호해 주시고 내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네. 몸을 소중하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이렇게 감기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름 모르는 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TV에 나오는 네. 그런 TV 광고로 나오는 거는 괜히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 뭐 약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약의 성분이 있어요. 약의 성분이 A라고 칩시다. A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얘가 진통에도 효과가 있고 열도 되게 잘 떨어져요. 네. 그래서 A라는 성분의 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타이레놀이라고 지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 타이레놀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그 특허권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타이레놀과 그 성분의 A라는 약을 아무도 따라서 만들면 안 되는데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풀려요. 만들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레놀 성분의 A라는 그 A를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A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원래 이제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A라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예를 들면 뭐 정제닭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제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에 A라는 성분을 가진 약이 100가지가 넘어요. 타이레놀과 똑같은. 맞네요. 네. 그렇지만 이름은 다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서스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름 똑같고 무슨 펜 혹은 무슨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비슷한 이름이 들어간 건 다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국 가서 저희가 타이레놀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은 네. 진통제 주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타이레놀 성분만 해도 100개인데 다른 성분도 다 그만큼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의 이름을 저희조차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광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제약회사들의 약만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스펜 아시죠? 네. 서스펜 애기들 좌약 같은 것도 네. 나오고 타이레놀랑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가 이 성분의 데모 오리지널은 타이레놀이야. 혹은 뭐 이부프로펜 성분의 데모는 에드빌이야. 라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에드빌 같은 게 카피약이 쫙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먹는 브루펜인 거죠. 네. 진짜 브루펜이 익숙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드빌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브루펜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그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타이레놀이든 브루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익숙하게 광고를 통해서 들은 약들 판피린이라든지 개보린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광고를 하지 않는 약보다 좋으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분이 똑같으니까. 성분이 똑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익숙한 약에 대해서는 좀 그게 왠지 좋다고 느낌이 있는 것뿐이지. 가보면 옛날에는 펜자라고 개보린하고 성분이 똑같았어요. 사리도네이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았어요. 다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얘네들 성분이 다 똑같은데 저희는 다른 약인 줄 알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펜잘 Q 가 나오고 뭐라더라? 그 개보린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하나가 빠지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나와서 지금은 서로 약간씩 다른데 네. 초반에는 거의 똑같은 약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약에 대해서는 보통 막연하게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약을 좀 알고 드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이라기보다는 조금 네. 더 명확하게 요 약은 진통 성분이 있고 요 약은 해열 성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골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모든 판단을 이제 약사님께 맡기는 구조죠. 저희 어렸을 때 의약분업 되기 전에 약사님한테 조제를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약사님이라든지 의사들에게 맡기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사실 본인이 약국에서 약을 사서 드실 때에는 조금 더 본인이 자주 먹는 약들 있잖아요. 생리통약이라든지 네.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약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사라이님께서 콘택 600, 판피린 F 감기 네. 걸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다들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약인 줄로만. 그쵸. 감기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은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다고 낫겠어요?
쉬어줘야 하는 거죠? 그쵸. 감기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감기는 치료제가 없고, 다만, 머리 아프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서 왔다 그러면,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요. 그러면, 머리 아픈 거, 콧물하고 기침에 해당하는 약을 하나씩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각각의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성분을 조합해서 처방이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먹는 일반 의약품들은 저희가 그렇게 조제를 해서 먹진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알에 합쳐지는 종합감기약들은 맞아요. 성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양의 문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조합을 의사 선생님은 탁탁탁 찝어서 그 증상에 맞게 찝어주지만 약국에서 제가 종합감기약을 먹을 때는 약간 좀 그 브로드하게 좀 먹다 보니까 내가 특히 심한 증상의 타겟이 딱 이렇게 맞춰지지 못한다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감기약이라는 건 증상을 그냥 가라앉힌 약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프면 진통제 주고 콧물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항히스타민제 주고 기침 많이 한다 그러면 진해거담제 주고 열 나면 해열제 주고 이게 그냥 감기약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감기약에서 가장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약들은 진통해열제와 비충혈 제거제라 그래서 콧물, 코막힘을 이렇게 약간 말리고 뚫어주는 약. 네, 그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만 좀 편해져도 사실 감기는 좀 살만해지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좀 더 고용량의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맞추어진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사실 아니고 병원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는 원래는 안 가도 되지만 굳이 가야 되는 경 언제냐면 감기가 아닌 것 같을 때 아 이거 너무 심한데 혹은 감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거나 2차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거 혹시 폐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너무 심할 때 그럴 때는 비염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보통 감기는 기다리면 나아요. 뭐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았더니 감기가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네. 안 맞아도 떨어져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감기는 가능하면 그냥 좀 기다려봤다가 너무 참기 힘들다 그러면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사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는 수상하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그 처방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찰을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감기가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병원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서 나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마고지님께서 눈다래끼 발바닥에 십자가 그린 적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옛날에 저희 눈썹 뽑아갖고 그 돌 위에 얹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을 차면 그 사람한테 다래끼가 옮아간다. 아이 모르시나요 이거?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또. 네, 그래서 눈썹을 항상 뽑아요 다래끼가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다래끼가 여지껏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좀 심하게 난 적은 없는데 한 2번 정도 난 기억이 있네요.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그 느낌을 사실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환자분들은 많이 봤죠. 그리고 어렸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다래끼가 나면 항상 그렇게 저희는 눈썹을 뽑아서 눈썹 이거 모르시나? 이거 다 아시지 않나요? 왕쌍아지님께서는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정주당님께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 약간 다르지만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1년 정도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고요. 체질이 바뀐 건지 아니면 유전인지 궁금한데 음식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어머니도 같은 증상이 있으셨고 갑자기 어제 머리부터 허리까지 가려워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나 봐요. 병원에 가려면 시골이라서 오후에나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동안 가려움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지금 사진이 너무 가까워서요. 볼 수는 없는데 두드러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드러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인지를 좀 봐야 돼서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가려움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려움증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찬물이라든지 시원한 찜질이 가장 이제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렵다라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 피부가 벌게져 있어요.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좀 시원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덥게 집안을 해놓고 있는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약간은 그냥 좀 시원하게 해놓고 피부가 약간 그 시원한 온도에 노출되도록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너무 추운데 또 겨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 감기 걸리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약간 그냥 너무 덥지만 않게 해놓으시고요. 매운 음식이나 술같이 우리가 일단 먹으면 화끈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몸이 화끈거리는 것들?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은 아마 한 모금이라도 드시면 몸이 아주 난리가 날 거고 그렇게 몸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음식들은 다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근처에 약국이 있다면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TV에서 많이 선전하지만 뭐 지르텍이라든지 그런 약들 사서 드시면 확실히 증상은 좀 편안하게 밤에 가려움 때문에 막 긁다 지쳐 잠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하나 먹고 주무시면 확실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발진이 계속되어 있으면 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 세레스톤지라고 아세요? 세레스톤지. 연고. 네네네네. 그거 막 가려울 때 발라도 되나요? 세레스톤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 저농도의 스테로이드 연고 제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염이 있을 때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습진성 피부염, 뭐 한포진이라든지 그런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바로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가려울 때마다 바르기에는 그렇게 바를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JJ킴님께서는 태국에 계세요. 근데 태국은 의약 분업이 아니라 항생제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건 1,000원? 1,000원도 안 한대요. 어떤 것도 4만 원이 넘는다는데 효과도 많이 다를까요? 하셨습니다. 요거 항생제는 한국하고 태국하고 실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거예요. 항생제는 열쇠 자물쇠예요. 그래서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한 가지만 맞잖아요. 세균 하나에 항생제 하나, 물론 이제 교집합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세균을 죽이려면, A-라는 항생제가 있어야 되고, B라는 세균을 죽이려면 B-라는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몰라요. 여드름이 나타나는 그 균이 C인지 D인지 모르잖아요. 항생제를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마이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마이신이 저희가 보통 겐타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의 뒷자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이신이라는 게 우리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약국에서 항생제로 팔았어요. 근데 걔가 꽤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항생제는 한 가지지만 항생제 균 죽일 수 있는 게 A부터 한 C, D, E까지는 죽일 수 있다던가. 얘 좀 이렇게 광역대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고 어르신들도 다래끼가 나거나 피부에 종기가 나면 마이신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방광염에 걸렸을 때, 다래끼에 걸렸을 때, 혹은 종기에 걸렸을 때 그때마다 듣는 항생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생제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바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무슨 항생제를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라는 거는 어떤 질병인지, 어디에 생긴 감염인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어떤 양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항생제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가격도 굉장히 불호도하고요. 우리는 의약분업되고 약도 지금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살려면 꽤 고비용이기는 해요. 항생제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방약이 아니라 조제약 말고 일반 의약품은 약국이 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같은 약을 사도 500원, 1,000원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공항약국은 타이레놀 받아달라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국 갔다가 타이레놀을 왕창 사오긴 했는데 왜요? 저렴해서요? 엄청 싸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한 100알 정도 사왔나? 불법인가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1 가격인가? 4분의 1 가격에 사올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이제 상비용으로 먹으려고 사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약국들이 가격을 각자 정하긴 하지만 대부분 또 업계 표준이라는 게 자기들끼리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방접종 가격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원이 정하게 돼 있는데 업계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싸게 팔면 주위 병원에서 민원 들어와요. 아니면 너무 비싸게 팔으면 주위 병원들이 장사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 약속이라는 게 약간 있어서 너무 과하게 받지는 않을 텐데 좀 비슷비슷한 가격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JJ킴님께서 추가로 약사한테 설명하고 받긴 한데 계속 증세가 안 나요? 라고 하면 비싼 약만 권한대요.
이 증세 그 항생제는 네. 이 증상에 이 항생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지 네. 않은 네. 걸 받아서 계속 낫지 않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항생제는 약국에서 줄 수는 있는 약은 아니고 뭐 태국에 계시니까. 태국에서 네. 이 태국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비싼 거를 추천하는 약사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 병원에 가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증세의 대부분은 그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저절로 나아요? 그게 아니라 항생제라는 건 세균 감염에만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기는 일단 바이러스죠. 세균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는 저희가 항생제를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쓸 만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좁아요. 타겟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생제를 몇 번 먹어봤냐라고 하면 많이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의 경우 방광염이나 질염 있을 때 정도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을 일이 일상적으로는 거의 없죠. 다래끼? 다래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안 먹어도 낫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먹을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조금만 그렇게 해도 예. 사실 우리 넘어져서 다리 까져도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네. 항생제를 굳이 먹지 않아도.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상처라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열을 뭐 동반한 장염, 세균성 장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항생제가 하나도 안 나가는 날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항생제는 거의 아주 많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네 병원 얘기고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대학병원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근데 동네 병원들에서는 굳이 쓰는 일이 없는데 JJ킴님도 생각을 잘 이렇게 좀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뭐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이게 굳이 이렇게 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울 아라빠님께서는 같은 효과의 약인데 급여약과 네. 비급여약은 왜 나뉘나요? 아이가 ADHD 약을 먹는데 급여약은 전부 효과가 없어서 비급여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니까 누적 비용은 좀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저희가 약을 처방하는 주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네. 약을 관리하는 방식의 분리이고 비급여냐 급여냐는 이제 보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험료 내시죠. 직장 다니는 분들. 네.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 건강보험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예요. 삼성 생명 라이나 생명 이런 거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큰 보험공단을 그냥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공공기업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라이나 생명, 현대해상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공공기관인 거예요. 그거에. 네네. 그거를 의무적으로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의무적으로 전 국민을 다 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대뽀로 그걸 진행을 한 건데 네. 결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공단이 이제 보험료를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10,000원 받고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월급의 몇 %를 다 띄어가는데 그걸 띄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단이 1억을 모았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모았지만 1억을 모았으면 그걸 이제 뭘 해주냐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네. 그때 3,000원 내잖아요. 3,000원, 4,000원 내면 나머지 한 8,000원 정도를 그 돈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낸 네. 돈에서?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니까 병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다들 내고 병원을 이용할 때 이렇게 난 보험료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는데 돈 아까워 죽겠어. 근데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면서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이라도 쓰는 분이 있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내가 쓰는 게 20-30만 원이면 한 8-90만 원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검사와 모든 처방에 다 급여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험이 된다가 급여고 보험이 되지 않는다가 비급여인데 비급여. 제가 살을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는데 보험공단에서 그래 그럼 내가 보태줄게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공단의 돈이 이제 잘못 세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RI
같은 경우 한 번 찍을 때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CT도 한 번 찍을 때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CT는 한 번 찍을 때 저희가 10몇만 원밖에 안 내고 MRI는 50만 원을 내요. 왜냐하면 CT는 보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온다. 보험이 된다. 급여 항목이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CT가 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CT 자꾸 찍으니까.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한테 권하지 못하던 걸 권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로 있는 게 초음파가 그 다음에 급여 대상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가 급여 대상이 되면, 이제 대박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급여가 돼요, 급여가 안 돼요. 그래서 급여가 되는 약들은 그 해당 질병에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처방되었고 안정성이 좀 확보되었고 어느 정도 검증된 약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병의 치료에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과가 괜찮은 약들에 대해서는 정해서 보험을 급여를 해놔요. 예를 들면 B형 간염에도 만성질환인데 어떤 약은 급여가 되고 어떤 약은 급여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급여와 비급여를 사람들마다 다 일관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 이 사람은 검사를 했더니 이런 항목에서 너무 높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약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만 급여.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나 진단 툴의 결과에 따라서 급여, 비급여가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ADHD로 지금 약을 드시는데 비급여 약을 병원에서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급여 약보다는 비급여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슬프게도 아직 그 약은 보험공단에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혈병 환우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그 1차 선택제제들은 급여가 되는데 2차, 3차로 넘어가면 급여가 안 돼요. 항암제는 근데 1차로 안 되면 2차, 3차로 넘어가야 되는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선택제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1차에서만 끝낼 수 있었으면 돈이 적게 되는데 2차, 3차로 넘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기고 예전에 또 백혈병에서 신약이 나왔었는데 그 신약이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약이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급여가 안 돼요.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한번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때지만 시의성 있게 그때 좀 반응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의사결정이 의료 쪽은 아주 빠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ADHD에 이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효과가 실제로 있다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되면 급여 항목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은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 왜 그런구나, 그렇구나, 왜 그런 거구나 하고 그쵸. 이해가 또 되네요. 코코아님께서는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콧물 때문에 중이염이 자주 온대요. 그때마다 항생제 처방을 해주던데 먹일 때마다 사실 걱정이 좀 된다고. 요즘은 이비인후과 가서 중이염이 심하다고 하면 먹이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먹이긴 합니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건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귀하고 코가 어른에 비해서 더 잘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귀에서 코로 가는 그 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생물 시간에 유스타키오관이라 그래서 그 관이 일자로 고속도로처럼 아이들은 뻥 뚫려 있고 어른들은 약간 구부러져 있고 가늘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감기가 걸려도 중이염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은 감기 걸리면 중이염으로 잘 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 감기에서 이게 세균성 중이염으로 뭔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중이염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세균성 중이염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아이를 좀 되게 가까이서 잘 보고 계속 꾸준히 관찰할 수 있을 때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아과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이비인후과도 그렇고. 아이가 많은 곳들은 굉장히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고 보냈을 때 열이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그 항생제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코코아님처럼 집에서 판단해서 먹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놀이방이라 그러나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염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항생제와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대부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거를 의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처방을 많이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먹으면 또 안 먹이고 싶으니까 최대한 또 안 먹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은 열이 나는 게 성인과 달라서 네. 열이 나면 훨씬 좀 힘들어하고 고열이 났을 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에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물론 그렇다고 38도까지 올라가고 38.5도 정도까지는 아이가 잘 놀고 잘 먹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38도 이상 올라가다 이제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이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열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아이의 현상을 잘 관찰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지금 부어 있는지 그 안에 고름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 이거는 저도 그 병원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항생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아이를 보고 정말 제가 이제 잘 유심히 보고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을 때는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아이를 저희가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지 않는 경우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이 또 아프면 부모님들이 네. 더 큰 걱정이어가지고 고민이 네. 많으시겠어요. 네. 이거 작은아이님이 전국민 의료보험은 박정희 때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박정희 때였군요. 전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역사가 되게 의료보험 역사가 우리나라가 짧아요. 짧은데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료보험제도는,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의료민영화, 네.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약간 이거를 좀 중간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나라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에휴. 가을거지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면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한 3, 4일쯤 됐어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네. 아기 감기는 초기 때는 병원에 안 가다가 좀 심해지면 가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건가요?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가 보채지도 않고 막 힘들어하지도 않는다고. 글쎄요. 감기도 약간 심해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때 병원에 가시나 봐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러니까 3, 4일 되었는데 아이가 이게 어머니들마다 그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분이 있고 콧물 막 기침 계속 하는데도 꿋꿋이 안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기준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엄마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첫 아이고 이 아이가 감기 걸리는 걸 몇 번 못 본 분들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첫 아이가 아니고 아이가 감기 걸린 걸 몇 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3, 4일째가 가장 성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증상이 피크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는데 열이 안 떨어지거나 영 못 먹고 계속 토하고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굳이 그렇게 병원에 빨리빨리 데려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의사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시는 게 엄마들이 그런 신호를 놓쳐서 잘못 좀 일을 키우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데려오세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기 힘든 그런 일반화하기 힘든 얘기기는 하죠. 검은별님께서도 이것도 저도 궁금한데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국에 가서 쌍화탕을 사서 뜨겁게 데워서 먹고 일찍 자면 떨어지더라고요. 쌍화탕이 감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쌍화탕은 그냥 약국 가서 가끔 그냥 주기도 해요. 네네네. 감기 안 걸렸는데도. 소용이 없다 있다. 이게 참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쌍화탕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한약재들 성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몸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같은 게 있겠죠? 한약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한약하고 양약은 속도감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양약은 먹으면 바로 열이 떨어지잖아요. 30분 내로. 근데 한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좀 이렇게 회복하게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쌍화탕을 먹고 빨리 주무셨잖아요. 네. 효과가 있겠죠. 몸을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해줬으니 물론 이제 쌍화탕이 바로 힘이 나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쌍화탕을 먹어서 몸에서는 약간의 그 저항력을 회복하려는 기운이 돌 수도 있겠고 한방적으로 우리 사실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따뜻한 걸 마시고 빨리 누워서 주무셨기 때문에 몸이 기운을 찾아서 회복을 한 걸 수 있죠. 감기에는 쉬어주는 약이니까. 그렇죠. 근데 감기는 떨어질 감기와 떨어지지 않을 감기를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사실 진행할 감기는 진행을 하고 그래서 빨리 떨어질 만한 그런
같은 증상의 감기들은 또 빨리 떨어지고 그래요. 개누리님께서는 역시나 항생제 질문이에요. 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네. 우리 재윤이는 비염 질환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가면 항생제를 쉽게 처방받는데요. 약사에게 네. 항생제 빼고 달라고 하는데 항생제 정말 나쁜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공단 사이트에 항생제 사용 병원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 믿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네, 항생제 사용 병원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거기에 이제 보면 리포트를 매달 병원에도 해주고 네. 분기별로 병원에 그거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단의 심평원과 공단에 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게재된 걸 본 적은 없는데 저희 리포트를 저희가 받아는 보고 있거든요. 네. 꽤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제 얘기는 네. 좀 전에 해주신 그런 개념으로 항생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세균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항생제를 써야지만 나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세균도 좀 비리비리한 세균의 경우는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있는데 비리비리하지 않은 세균의 경우는 항생제를 써야지만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균성 감염이냐 바이러스성 감염이냐를 그냥 증상만으로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염, 구토하고 설사를 하는 분이 왔을 때 구토, 설사를 계속 하는데도 이게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를 열이 많은가? 설사의 정도는 어떤가? 양상은 어떤가? 이걸 듣고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항생제를 드리거든요. 모호하면 항생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보냈다가 오늘 밤새 고생하시면 어떡해요. 난리 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그 지금처럼 안 먹여도 아이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실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예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항생제 안 먹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의사 선생님과 타협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국에서 나중에 빼면 의사는 처방을 했고 그걸 먹어서 나은 줄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럼 또 처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사 선생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레벨의 병원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해피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내가 어렵죠. 아픈 것도 약 먹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이들 그렇죠. 생각하면서 약 먹는 거면 더 어렵네요. 이게 진짜 좀 그 약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혼란만 커지고 공포심은 더 커지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상식에 기대하는 경우도 많고 네. 처방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네. 이번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도 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 아직 진통제 소화제 하지도 못했는데. 네. 그렇지만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아라빠님께서는 역시나 또 질문 주셨는데 한미 약품에서 나오는 텐텐 같은 어린이 영양제가 있는데 좀 지금 가격도 좀 비싸졌나 봐요. 효과가 있나요? 아이들이 그냥 간식처럼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다고 하시네요. 밥 잘 먹고 편식을 하지 않고 실외 활동을 적당히 한다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네. 굳이 홍삼 성인도 먹이시는 마찬가지예요. 분들은 어때요? 홍삼 젤리 뭐 이런 것도 먹이시던데. 홍삼 젤리를 애기한테 먹이나요? 아기용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용 영양제들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는 아이들 영양제는 맛이 있어서 아이가 과용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먹어서. 그것만 예방을 하시면 하루에 한두 개 드시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참 이제 아이들 영양제가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곰돌이 맛있게 모양 뭐 이런 거. 그렇게 나오면서 이게 한참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요게 그 수용성 비타민은 상관없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배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든 아이든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적당히 한다면 특별히 영양제를 보충해 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철분 제제를 먹는다든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제제를 먹는다든지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기타 비타민이라든지 뭐 우리 보통 뭐 요즘에 피곤하면 아연, 마그네슘 막 이런 거 사 먹는데 차라리 그러니 좀 쉬고 좀 더 맛있는 걸 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1님께서는 콧물은 왜 나오나요? 얼마 되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종일 콧물이 나온다고 하세요. 알러지 일종인가요? 하셨어요. 예, 이것은 알러지.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알러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절성인 거죠. 계절성에서 겨울이 됐을 때 실내하고 실외 온도의 차이가 크니까, 그때 코에 있는 점막의 혈관들이 반응해서, 그때 이제 분비물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성 분비물은 아니고, 아마 좀 맑은 콧물이 줄줄줄 나오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밖에 있다 안에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쫙 이제 부종도 생기고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 아니면 습도 차이가 심할 때 건조했다가 습해지거나 막 이럴 때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치료할 목적의 증상은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불편하시면 뭐 밖에 나갈 때 마스크나 머플러를 꽁꽁 메고 나가신다던가 그런 식의 일상적인 대처를 하시면 돼요, 이건. 저는 TV에서 봤더니 너무 건조한 공기 네. 아이들한테 안 좋을까봐 네. 물수건 같은 거 코에 얹어주더라고. 이런 거는 도움이 되나요? 잘 때? 네, 잘 때. 네, 잘 때 물수건 여기 꺼즈에 묻혀갖고 이렇게 입 주변에 대주고 하기는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전체 실내 습도를 올려주는 게 가장 낫겠죠. 그래서 집에 이제 뭐 빨래를 밤마다 널고 주무신다던가 아니면 뭐 습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다던가, 가장 좋은 건 실내, 이제 저는 아무래도 화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내에 화분을 좀 많이 두시면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수건을 네. 물에 적셔가지고 네. 한 3개까지 나봤는데. 쫙 깔아야죠. 그것도 도움 되더라고요. 그쵸. 수건 3개가 귀찮으시면 수건 한쪽 끝을 대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널어 놓으시면 널어 놓은 쪽에선 계속 마르고 네. 한쪽 끝은 잠겨 있으니까 물을 계속 빨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옷걸이 같은 데다가 수건을 이렇게 탁 접어서 널고 네. 그 끝을 물에 잠기게 높이를 둘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가습기 사지 않아도 그냥 그렇죠.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저희 첫날이었던가요? 네. 나왔던 질문 같은데, 이메가스톤님께서 감기 기운 있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 뿌리는 직방이라고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진짠가요? 난 안 먹히던데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민간요법처럼. 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정말 식도에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뭔가 되게 칼칼하고 화끈하고 막 이 느낌이, 또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 몸도 봐요. 열이 오르고 뭔가 세균을 소독해버릴 것만 같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좀 잘 모르겠네요. 속만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아이고, 또 이건 좀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전두환 때 국민의료보험이 또 맞는 것 같다고. 네. 읽어보세요 하고 또 링크를 주셨네요. 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괜히 또 누가 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다가 궁금한 약 얘기로 좀 넘어가게 됐어요. 약에 대한 궁금증들이 또 많으셨군요. 네.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역시 한 번에 안 되는군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약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이어서 해보죠, 뭐. 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문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약을 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정재장님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성시경의 너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